세계는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단조로운 명도의 세계를 벗어나 채도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미래에 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이르든 그토록 바라던 해방 뒤에도 밤과 낮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아니, 밤과 낮이 존재하는 한에서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니 어느 한쪽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고통인가? 언젠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김사가 소설가의 산문집 0 이하의 나날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건강과 행복, 누구나 원하는 소망이죠.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고 무탈하고 완벽한 나날들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간이 환한 낮이라고 해도 지구의 반대편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듯 우리는 밤과 낮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도 또 지울 수도 없습니다. 두렵지만 불편한 어둠을 용기 있게 응시하는 일. 우리가 또 문학이 잊지 말아야 할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일산에 위치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입니다. 사이버 문학광장 유튜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중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각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에 선정된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 무려 8분이 와 계십니다. 다인다색 차세대 예술가들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기소개를 30초 내외로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진주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대문학의 단편소설 나무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진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설쓰는 조진주입니다. 조금 더 자기소개. 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로또를 샀는데요. 제가 원래 로또 같은 게 진짜 안 되거든요. 5등도 돼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로또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투자다라는 말을 하던데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누군가는 되기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낮은 확률 속에서도 끝까지 제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선우 작가님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문학사상에 조금은 견딜만한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임선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임선우이고요. 저는 사실 평생을 되게 걱정 많은 나무늘보처럼 지내다가 작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제 이름 삼행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임박하기 전까지는 선 선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평온했다. 멋져요. 정말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진주 작가님 생일 축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변민아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변민아 작가님은 단편소설 구멍에 관한 취재 보고서로 2018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변민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민아입니다. 태생이 집순이어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또 집에서 좀 뒹굴거리면서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집순이 생활에도 좀 이제 한계가 다다르고 있는 차에 이렇게 오랜만에 외출이 문장의 소리 라디오 출연이라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혜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 작가님은 201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볼트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행시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띄워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해. 혜성처럼 나타난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지혜입니다. 멋지다. 이거를 다 같이 준비했는데 왜?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있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조금 놀랍긴 한데 하여간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시현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조시현 작가님은 2018년 실천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 2019년 상반기에 현대시 신인상으로 데뷔하셔서 시인과 소설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조시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쓰는 조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어떻게 우리를 소개를 할까 이래서 이렇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행시를 준비해보자고 했는데 제 이름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있는 삼행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삼행시를 스킵을 하고 저도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설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은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또 더군다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예진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전예진 작가님은 201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어느 날 거위가로 당선되시면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예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전예진이고요. 네.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다 수영도 해보고 대회도 나가는 게 꿈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혜주 시인님 소개드릴게요. 조혜주 시인은 2019년 첫 시집 우리 다른 이야기하자를 출간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조혜주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혜주입니다. 네. 삼행시? 삼행시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할까요? 오늘 띄울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조혜주입니다. 해가 바뀌면 석사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벌써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네. 석사 논문 나올 때부터 화이팅. 네, 화이팅. 다음으로 주민현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주민현 시인은 2017년 한국경제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시집 퀼트 그리고 퀼트로 최근에 신동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민현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 쓰는 주민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는데 오늘 연차를 쓰고 이렇게 좋은 곳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삼행시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띄워드릴게요. 주민현 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어보다 전어를 좋아하고요. 전어를. 현재는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리를 지키셨네요. 삼행시를 많이들 준비하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들어와 주셔서 많이 얘기 남겨주고 계세요. 조시연 작가님 문장 웹진 문예지 탐방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도 올라오고 논문 화이팅이라고도 올라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의 1년 동안 함께 하신 거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조시연 작가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하셨어요? 먼저 저희가 2월, 3월쯤에 만나서 서로 이제 상견례 인사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엔솔로지 발간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해서 몇 차례 회의를 만나서 좀 했고, 어떤 구성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리커넥션이라고 다른 분야의 예술가 분들을 만나서 좀 교류 같은 것도 함께 했었고, 10월 달에는 또 낭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작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엔솔로지 작업집이 딱 나오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네, 창작집이 발간되면 활동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해 한국창작예술 아카데미에 선발되신 분들을 이렇게 모두 모이고 보니까 모두 여성분들이세요. 공통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만남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좋았죠. 지혜 작가님.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그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었어요. 우리 모두 여자고 왠지 좋다. 네, 그러셨구나. 좋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주민현 작가님 어떠셨어요? 좋은 거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되게 다들 수줍어 하시고 되게 말이 없으시고, 특히 엔솔로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 작가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러는데 다 막 쭈뼛쭈뼛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몇 차례 같이 만나고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때 같이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그때 되게 서로 좀 끈끈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다들 첫 책이 아직 안 나오거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동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동료가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귀한 감각일 것 같아요.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오늘 문장의 소리 사이버 문학광장 유튜브와 한국예술위원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젊은 시인과 소설가 8분, 조진주, 임선우, 변미나, 지혜, 조시연, 전예진 작가님, 조혜주, 주민현 시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이 8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보이는 대로 다 여쭤보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이 12월 4일인데 아마도 신춘문예 응모가 끝났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다 보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모이신 분들도 어쨌든 습작 시절을 거치셨을 거잖아요. 데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 습작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분 변미나 작가님,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우체국을 조금 덜 간다는 것과 또 이제 특히 신춘문예 시즌엔 제가 꿈의夢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날 때까지 오늘 꿈은 당선 꿈이다, 오늘 꿈은 낙선 꿈이다 하고 굉장히 그런 샤머니즘의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작품이나 글 쓰는 면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다른 작품을 보거나 제 작품을 쓸 때도 어떻게 하면 데뷔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많이 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체국 크크크 귀여우셔라고 의견을 올려주시고 우체국에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조혜주 시인님은 어떠세요? 습작기 말씀해 주셔도 좋고 데뷔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를 하는 동시에 작품집을 냈었기 때문에 데뷔를 하고 이제 청탁을 받아서 원고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작품집을 냈어서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한데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생활적인 부분은 비슷하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달라진 점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몇 가지를 열거를 해보면 우선은 제 시에 대해서 너무 꼼꼼히 읽어주시고 리뷰를 써주는 그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집이 팔리면 인세가 들어온다는 것과 그리고 가끔 문예지에 청탁이 들어온다는 그것과 그리고 메일 주소가 2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보던 메일 주소만 가지고 있다가 그 시와 관련된 업무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메일 주소가 2개 됐다는 거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한 것들이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시 쓰는 마음도 그대로고 그리고 제가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거나 쓸 때 느끼는 마음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데뷔를 했다고 확 달라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현명하시네요. 업무용 메일과 네. 그 외의 메일을 분리하신다는 건 네.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그것을 터득해서 했었는데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쓰다 막히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저도 궁금해요. 쓰다 막히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모두가 모두에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임선호 작가님, 쓰다 막히면 어떡하세요? 저는 최근에 계속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요. 쓰다가 막힐 때 저는 요즘 그냥 계속 쓰는 걸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쓰다가 막힌다고 중단을 하고 쉬었더니 진짜 끝도 없이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쓰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거는 좀 안 풀릴 것 같다 해도 약간 그냥 꾸역꾸역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데요. 혹시 다른 방법 있으신 분 있나요? 쓰다 막히면 이걸 하면 된다 이거 없으세요? 그냥 관련된 책들이나 영화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보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과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조진주 작가님의 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맞아요. 결국엔 어떻게든 써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공감 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내일부터 또 써야 되는데. 또 글을 쓸 때는 오롯이 혼자일 수밖에 없고 이게 되게 외로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해서 고민을 나눌 동료들이 있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창작예술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얻은 것이 있다면? 조시원 작가님,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거는 아까도 해주신 말씀인데요. 쓰면서 사실 혼자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답답함과 외로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이거를 어디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돌파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그 단톡방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써지거나 막히거나 이럴 때 좀 막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럽습니다. 혹시 저도 있어요. 어떤 거? 지혜 작가님. 네,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아주 약간의 목돈.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얘기 해도 되죠? 그 목돈이 딱 들어왔는데 아까 확인했는데 7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저희의 남은 그게. 근데 그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지원금인데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지원금이지 했는데 그게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뭐든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한 500매부터 써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래서 입금은 언제나 큰 힘이 돼요. 입금이 가장 큰 지원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가 된다는 건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죠. 입금이 되지 않으면 버텨나가기 힘들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격하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등단이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등단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등단하기 전에도 사실 같이 쓰는 친구들이랑 시모임을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검열 없이 뭔가 더 자유롭게 썼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등단을 하고 이제 지면에 발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부담스럽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저는 한동안 되게 한 몇 달을 되게 힘들어 하다가 동인을 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다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의식 안 하고 같이 쓰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쓰는 거? 그렇게 하니까 다시 재밌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까이 동료를 두는 거? 네. 주현민 시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님 얘기 들었으니까 소설 쓰시는 분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전예진 작가님 어떠셨어요? 등단한 다음에 허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허무함보다는 등단함으로써 어쨌든 소설을 쓰는데 돈도 받고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초조함이 되게 있었던 소중함.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내 능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전예진 작가님 말씀에도 되게 공감이 돼요. 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 것 같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낭독회나 인터뷰, 워크숍 등을 같이 하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3월 달에 나올 그 앤솔로지에 실릴 원고들을 저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써도 되나? 이런 생각과 밝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다양하고 벌써 이제 각자의 세계가 다들 있구나.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글을 쓰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이팅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앤솔로지를 작품을 묶으면서 어떻게 논의된 이야기들, 뭐 공통 테마로 할 건지 의논한 것들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임선호 작가님. 저희가 사실 이걸 계속 논의하는 단계에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뭐 비대면을 주제로 할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다가 일단은 그냥 각자의 작품을 내고 좀 제목이나 테마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다 여성 작가들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작품을 쓰고 제목을 좀 추후에 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앤솔로지 작품집 제목을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구나. 네. 너무 기대된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게 잘 읽었거든요. 그래서 배운 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집에 실릴 작품들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벌써 읽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테니까 그 8분의 시와 소설을 미리 조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주 시인님의 낭독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인님 낭독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조혜주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스박스. 상해 가던 열매가 익어갈 때, 줄 게 없다며 그를 나의 창고로 불러냈을 때,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이 중에 내 것이 뭐냐고 묻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어. 나는 망설이다가, 선반에는 각설탕 같은 상자들이 빼곡하다. 고개를 갸웃하면 선반이 기운다. 물을 따르다 말고 생각에 빠진다. 한쪽이 멈추지 않을 때 나머지 한쪽도 멈추지 않는, 깨닫는 순간 깨지는 생각 속에서, 미지근한 밤의 호숫가에서,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달큰하고 끈적한 빛, 원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상자 하나를 안겨주자 그는 기쁜 듯이 창고를 나간다. 품 안의 얼음이 다 녹을 때쯤 그는 부서지겠지. 나무가 깨져도 금세 회복하는 호수처럼. 감사합니다. 아이스박스란 시 낭독해 주셨는데요. 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시는 10편을 엔솔로지 작품집에 수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10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배치한 시가 아이스박스라는 시였는데, 이 시를 사실을 쓸 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쓰고 나서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관심사가 시에 자연스럽게 좀 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쓰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스박스가 보통은 음식을 좀 상하지 않게끔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관계에 있어서도 좀 마음이 식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보관을 해서 상하는 시간을 좀 지체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음식을 이렇게 영구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이제 증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타인과 내가 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어서 언제나 관계가 어렵다라는 고민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어찌 보면 이 아이스박스가 결국에는 그걸 안고 나간 사람이 그것이 부서질 때까지도 계속 걸어가게 된다라는 이미지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애착이 가는 시여서 읽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마음, 관계 이런 건 늘 어려운 문제죠. 그런 걸 시로 쓸 수 있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미나 작가님의 단편 소설 하얀 벌레 중 일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변미나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변미나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아이 부모와 함께 여행 중이라고 했다. 그가 아이를 봤다고 말했던 그 시간쯤 해당 세대의 차량이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그를 불러 면담을 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 그를 해고하겠다는 거였다. 그는 해고됐다. 그는 초소에서 자신의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칫솔과 치약 세트와 수건, 그리고 물티슈 따위가 전부였다. 그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작은 상자에 넣었다. 갈색 상자였는데 그는 그것을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받았다. 초소를 빠져나왔을 때 그는 윤을 돌아봤다. 윤은 그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할 뿐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윤에게 진짜 벌레를 봤다고, 아이가 정말로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윤의 말을 떠올렸다. 이상하잖아요. 라는 그 말을. 집까지 20여 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한참을 기다려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한산했고 놀랍게도 승객은 그 혼자였다. 그는 어디 앉을까 하다 기운이 없어 그냥 버스 맨 앞자리, 운전사의 뒤쪽에 앉았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상자 안에 물건들이 움직였다. 작게 들려오는 그 소음들. 꼭 닫힌 상자를 보던 그는 오래전 죽은 아들을 떠올렸다. 아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을 담았던 상자도 꼭 이만했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칫솔과 치약, 양말, 속옷 여분, 그리고 여행 중 부모에게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다. 아내는 유품들을 태우지 말자고 매달렸지만 그는 모두 버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버렸다. 편지는 보지도 않고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아들의 칫솔을 버리지 않은 거였다. 아이가 몇 번인가 썼을 아이의 채취가 남은 그 칫솔만큼은 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 칫솔을 얼마간 품에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아이의 방에 아내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 숨겨놨다. 비록 상자 안에 담겨있는 것이 그 칫솔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때가 떠올랐다. 차가 신호에 따라 멈추고 조금 떨어진 인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뒤에 매달린 벌레들이 보였다. 기분 탓이겠지만 그들의 등에 매달린 벌레들의 얼굴이 일제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확인하려고 쳐다봤을 때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 거의 끝부분, 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작품은 이제 자신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상처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상실이나 어떤 슬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일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감정이 나한테는 어떤 걸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슬픔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훅 하고 찾아오는 기억 같은 것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이 소설 속에 가장 잘 묻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장면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목소리 다들 너무 좋다고 듣기 좋다고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진주 작가님의 단편소설 모래의 빛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조진주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다도부실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괜히 눈물이 났다.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덮쳐왔다. 그 무렵에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이 터졌는데 대개는 울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기에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곤란해졌기에 꾸역꾸역 참아내곤 했다. 그러나 텅 빈 부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냥 울어버렸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윤재가 들어왔고 나는 민망한 마음에 급히 눈가를 훔쳤다. 윤재는 그런 나를 흘끗 살피고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도 세트를 꺼내 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차를 후후 불더니 한 번에 들이켰다. 이렇게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런데 식도에 화상 입은 것 같아. 그의 엉뚱한 말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윤재는 내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아무래도 난 이렇게 못 마시겠다. 그래도 넌 계속 네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그러는 거 되게 좋아 보여. 윤재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차 마시는 방법 따위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가 건네는 차를 꼬박꼬박 받아 마셨다.
찻잔을 돌려주며 내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았다. 그는 찻잎이 우러나기를 기다릴 때처럼 두서없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견뎌주었다. 그런 윤재를 보며 이 정도로만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차를 내리는 정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러는 거 되게 좋아 보여. 이러는 이 문장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이 모래의 빛은 주인공 수진이 오랫동안 만나왔던 윤재와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시간을 정리하면서 흘러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장면이 수진이 처음으로 윤재를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윤재의 대사 넌 계속 네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그러는 거 되게 좋아 보여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수진에게 되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이었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는 그 말이 되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점이 윤재와 수진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또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시간 같아요.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임선호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임선호 작가님 낯선 밤에 우리는 중 일부를 들어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나는 다시 물었다. 금옥은 잠시 침묵하더니 행거에 겉옷을 걸며 의외의 대답을 했다. 애인이랑 잠깐 여행 다녀왔어. 애인이 있었어? 응. 왜 나한테는 말한 적이 없어? 말할 기회가 없었지. 어디를 갔는데? 인천. 가서 낚시도 하고 회도 먹었어. 낚시도 할 줄 알아? 그럼. 나는 바닥에 앉아서 옷을 갈아입는 금옥을 올려다보았다.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금옥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나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는 금옥의 얼굴을 보았다. 금옥아, 나는 황급히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인천 여행은 어땠어? 금옥이 고개 들어 나를 보았다. 좋았지. 금옥이 말했다. 낚시도 했다며. 물고기는 잡았어? 응. 물고기가 희에 네 팔뚝만 했어.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이 장면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장단을 맞추고 계속 이야기를 두 친구가 이어나가는 장면인데요. 저는 항상 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어떤 반응 같은 걸 좀 더 흥미있게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모습이 그 둘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뭔가 이 이야기는 거짓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약간 그 인물이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냥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임선호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뭔가 쓸쓸한 선함? 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나머지 4분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특집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중간 로고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우리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 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네, 오늘 문장의 소리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가 8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고요. 장소 소독 등 질병관리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제 마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임선호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글입니다. 네. 곧 출간될 엔솔로지 작품집에 실릴 8분의 시와 소설을 미리 만나보고 있습니다. 조혜주 시인, 변미나 작가님, 조진주 작가님, 인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일부에서 들어봤고요. 이제는 주민현 시인님의 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시인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주민현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전구의 비밀. 마을버스란 꼬마 전구 같아. 도시를 이으며 반짝이는. 작은 사람들은 작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으며 전기는 흐르네. 덕분에 어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세상엔 불 켜진 집들만큼이나 불 꺼진 집들이 있고 하염없이 바라보다 보면 어둠에 두 발이 빠질 것 같이. 버스에 흐르는 오래된 유행가도 불 꺼진 집 사람들이라면 웃기고 만지지 못해. 깨진 전구는 늘 날카로움을 가르치고 그건 우리가 밤에 속삭이듯 말하게 되는 이유라네. 버스는 어두운 도시에 가장 구불구불한 곳까지 가고 우리가 불빛과 유행가와 전기로 이어져 있다면 나도 어디선가 네 손을 잊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전기가 도달하는 가장 끝집은 어딜까? 인생의 불씨를 꺼트리려던 사람이 아직 희미하게 불을 켜두었을 때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기란 존재하지만 몹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이들의 표정을 잠깐 따라해보자. 그들의 음성을 우리의 입술로 말해보면 우리 눈에서 같은 것이 반짝 어릴지 몰라. 어린 시절의 우리는 보자기만으로 유령과 공주가 될 수 있었지. 금은보화가 가득한 항아리를 꿈꾸기도 했어. 어느 날에 꾸었던 꿈들이 가까스로 일어나 불을 켜게 만들고 저녁 7시에 가로등이 켜지고 전조등을 켜고 안개비를 뚫고 우리가 서로의 집을 방문해 번쩍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낭독 좋다고 이제 남겨주고 계세요. 이 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시가 여기 10편 중에서 그나마 좀 희망적인 시인 것 같아서 읽어봤고, 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연결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질병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제 좋은 쪽으로도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쨌든 서로의 집에 불을 켜주는 존재?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시를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시원 작가님의 단편 소설 어스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시원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어스, 나를 묻어줘. 그게 안나가 남긴 유언이었다. 인간의 몸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47년의 일이었다. 썩지 않은 쥐를 처음 발견한 것은 뉴델리로부터 98km 떨어진 한 시골 마을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로 2043년 제정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사육, 목축, 양계가 금지되어 가죽으로 만든 세공을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바람이 다 빠진 플라스틱 공을 차며 놀다가 하수구에 걸쳐있는 쥐의 시체를 발견했다. 쥐의 시체는 흔했다. 누군가 그걸 발로 차기 시작하자 어느새 그것은 놀이가 되었다. 얼마 안 가 근방의 농작물들이 이유모를 병에 걸려 시들고 있다는 사실이 뉴델리 국립과학원에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근 농가에서 거의 썩지 않은 쥐 무더기가 발견되면서 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썩지 않는 물고기나 새, 반려동물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있었지만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든 탓에 줄곧 예외적인 사태로만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파리 인근의 매장지에서 방사능 피폭 수준의 심각한 토질 오염이 발견되면서 최근 몇 년간 매장된 인간들이 조금도 썩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태를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땅은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였다. 인간을 매장하는 것이 쓰레기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국제환경과학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서 발산하는 화학물질들이었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꾸준히 검출되어 왔다. 심각한 수준의 호르몬 변화는 종종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고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지구 환경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독성 스모그, 바다 생태계 오염, 토양 부식,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재난과 온난화로 유발된 재해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늘어난 수명만큼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다. 모두가 건강을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위생이었다. 식수와 식량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화학물질이 필요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것들이 오염되었다. 인간들은 그저 지구가 조금 더 버텨주길 바라며 하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이 한데 모여 어떤 식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에게 이를 피할 방법은 없었다. 엄마는 못된 일을 저지른 아이라도 결국 품에 안아주었다. 그런 식으로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안식을 맞이했다. 때문에 지구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인간들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지? 엄마는 어떤 아이라도 용서해야 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용서라는 말을 떠올리고 나서야 지구와 그들의 관계를 되짚어 보았다. 당연한 기대, 당연한 믿음. 그들은 이제 아무데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표면을 떠도는 존재에 불과했다. 동그란 지구에서는 톡 치기만 하면 언제든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그제야 인간들은 아주 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음을 깨달았다. 미래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되게 먼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인간의 몸이 쓰레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실현 가능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감상을 또 이렇게 구구절절 들어놓는데 이 부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소설의 첫 페이지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배경을 이렇게 설정했다 보니까 발췌독을 하면 조금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페이지를 준비를 해보았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좀 구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주제로도 한 몇 시간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힐링되는 것 같다고 좋다고 낭독을 들으면서 그런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혜 작가님의 미미가 내게 말하려던 것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혜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용이 한국에 도착하던 날 인천 항구에는 용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뉴스에서는 전날부터 용 도착 특집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내보내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기자는 용을 싣고 온 여객선 앞에서 벅찬 소리로 말했다. 태풍이 불어오듯 세찬 바람이 항구 근처를 휩쓸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바람을 피했다. 천막이 바람에 날리며 삽시간에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용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수많은 노점과 단체들이 몽골 텐트를 치고 있었다. 푸드덕 푸드덕. 그건 바람이 아니라 규칙적인 날개짓 소리였다. 수십 개의 방수천이 일제히 같은 박자로 접었다 폈다 하는 소리가 났다. 아직 용이 내리는 식순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객선 위가 소란스러웠다. 용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여객선 객실 위에는 검은색 가림막이 커튼처럼 둘러져 있었다. 누군가 바람 사이로 고개를 들어 객실을 바라봤다. 용이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일제히 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더욱 거세지는 바람에 잔잔하던 수면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항구 주변이 희끄무레한 해무로 자욱해졌다. 속보를 준비하던 뉴스의 자료 화면이 멈췄고 아나운서와 기자가 번갈아가며 화면에 잡혀 때 아닌 방송사고가 일어났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바라본 항구의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질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항구 너머 자리 잡은 거대한 객실의 날개 한 쌍을 보았다. 짙어져가는 안개 아래 사람들이 우왕좌왕했고 객실을 덮고 있던 가림막이 한순간에 펄럭이며 날아갔다. 가림막 아래는 을에 있을 거라 생각한 여객선의 선실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뭔가가 놓여 있었다. 기이하게 몸을 웅크린 용의 옆구리가 규칙적으로 움찔거렸다. 용의 몸은 여러 번 교차한 커다란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 사이로 한쪽 날개가 비집듯이 튀어나와 천천히 팔딱거리고 있었다. 그건 마치 심장 같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본 장면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게 용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생전 처음 본 용의 날개짓이 떠올라 새벽 내내 뒤척였다. 그러다가 문득 대체 저 용을 어떻게 잡아 쇠사슬을 묶고 매달았는지 궁금해졌다. 누가, 어떻게 그 거대한 짐승을 잡아 가둘 생각을 했을까? 용에게 물어봤나? 지금 널 잡아 가둬 긴 여행을 강제로 시키고 생전 처음 보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는 무려 용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이 소설에 용이 나오고 항상 신화적인 존재를 소설에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넣어봤고 근데 이 소설을 쓰면서 저도 저 자신을 용을 쓰는 이야기에 설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용이 등장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이 이제 이 소설에서도 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용이 처음 도착하는 장면이라 이제 이 소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라면 이 부분이 괜찮겠다 해서 발췌했습니다. 네, 정말 실감났어요. 네, 그리고 용에 대해서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전예진 작가님의 단편소설 숨통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재현 배우가 몸에 힘을 주더니 수영장 깊이 잠수했다. 볼록한 배가 바닥에 닿자 그가 떠오르지 않으려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또래 아이가 놀라 그 앞에 멈춰섰다. 계속 가. 코치의 말이 들렸다. 아이가 재현 배우를 비켜 코치에게로 나아갔다. 다른 아이들도 수영을 계속했다. 김수민을 맡은 배우는 아직도 물속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출발한 아이가 그가 웅크린 곳을 지나 아이들이 모여선 출발선으로 헤엄쳐 왔다. 재현 배우가 잠수한 자리에서 커다란 공기방울이 솟아올랐다. 김수민, 코치가 그의 이름을 외쳤다. 출발선에 도착한 마지막 아이가 코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코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은 엄마가 말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이 부분이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와 가장 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제 어린 시절에 입시를 목표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 이런 걸 소설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입시를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다 보면은 좀 경쟁 구도가 뚜렷한 상황, 그리고 그 경쟁 안에서 꼭 1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의 모습은 조금 실패처럼 느껴지고 그런 실패를 되게 겁내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시절을 지내서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 소설에서 이제 아가미로 호흡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물속에서 이제 아가미를 통해 산소를 녹이는데 밖으로 나와서 입을 뻐끔거리면 산소를 반도 못 취한다는, 그게 되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가님들이 낭독해 주신 이 작품들은 3월쯤 발간되는 엔솔로지 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적극 추천하고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봤으니 약간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릴레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함께 하셨으니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닮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앉은 순서대로 칭찬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조시원 작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옆에 있는 분을 네. 칭찬하면 될까요? 저는 전예진 소설가님이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저는 조금 텐션이 약간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차분함을 되게 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재주가 되게 많으세요. 사실 제가 듣기로 그림책을 발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엔솔로지에도 일러스트를 그려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멋지다.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엔솔로지를 사시면 그럼 전예진 작가님이 그림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예진 작가님 해주신다면 칭찬. 저는 조혜주 시인님의 시가 너무 좋으니까 무엇보다 막 문장이나 단어나 그런 걸 선택하는 거나 이런 면이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또 목소리 톤이 딱 말을 해도 사람을 딱 집중시키게 맞아. 하는 그런 톤이어서 그런 목소리 톤도 너무 부럽습니다. 맞아. 카리스마가 멋있습니다. 있으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혜주 작가님은 지혜 작가님께. 네. 저는 지혜 작가는 아까 그 용이 나오는 소설을 현재 엔솔로지 작품집에 실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굉장히 그 넓은 세계가 있어서 맞아. 거기에 뭐 용도 살고 빵집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빵에 진심인 사람이 아닌가. 제가 안 그래도 그 원래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것은 제 어린 시절에 그 매점에서 먹었던 빵의 기억 때문에 빵을 안 좋아하는 거였고 올해 들어서 아, 나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지혜 작가랑도 자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아, 이 사람만큼 빵에 진심인 사람은 없다. 빵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그 사람들한테 빵과 마음을 넉넉하게 좀 나눠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카데미 작가분들도 지혜 작가가 그 뿌리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실 좀 낯가림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녹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두 분이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빨리 좀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혜 작가님이 주민현 네, 시인님에 대해 저희 주민현 작가님 제가 너무 고마운 게 다들 고마운데 제가 저희 작가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한 달 정도 반장을 맡았어요. 아무튼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해서 좀 엄청 제가 할 말을 굉장히 많이 빨리 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대답을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주민현 작가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떠도는 메아리처럼 할 수도 있었던 말을 정말 땅에 발로 붙잡아 주신 분이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너무 그 저희의 몇 가지를 처리하는데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항상 고마웠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동인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분이랑 함께라면 어떤 이 쌀알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단체 활동을 되게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 그건 엄청난 이제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함과 놀라움을 같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현 시인님 허공에 떠도는 말을 땅으로 끌어내려주셨다고. 네. 그렇다면 이제 주민현 시인님은 조진주 작가님에 대해 너무 이 자리가 훈훈하고 훈훈하고 재밌고요. 너무 감사하고 조진주 작가님도 다른 동인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동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소설가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소설도 물론 잘 쓰시는데 그 작가 스테이지에서 그 유튜브 영상 찍으신 거 봤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그냥 조용해 보이시는데 되게 위트가 있고 재밌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주 작가님은 변민아 작가님에 대해서 네. 하실 말씀이 변민아 작가님은 주변 분위기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좀 친해지면 좀 많이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사람한테 말 거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밝은 미소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 친화력과 그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그게 되게 닮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소중한 존재죠.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변민아 작가님은 임선호 작가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에서 워낙 칭찬하시는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눈덩이가 임선우 작가님에 대한 칭찬이나 좋은 점이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앞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잘 부각되게 어떻게 도드라지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한테도 임선우 작가님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저는 이제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이제 처음에 만나 뵙게 되면은 실없는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의 약간 썰렁한 편인데 굉장히 자주 웃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보면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시는 와중에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정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시는 편이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또 이제 발표하신 작품들을 보면 제가 요즘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돋보이는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잘 웃어주시는 분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러면 임선우 작가님은 이렇게 돌아가 조시원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뵙기 전부터 그 조시원 작가님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와 소설을 동시에 쓰시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시를 먼저 썼는데 이제는 시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조시원 작가님의 시도 읽고 소설도 읽어봤는데 둘 다 느껴지는 에너지가 정말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우주가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가 작품마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텐션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특히 작품에서 조금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랑 되게 다르면서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품을 다 따라 읽고 싶다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여기 채팅방에도 못하는 게 없는 조시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되게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낭독하시는 중이고 그래서 못 읽어드렸는데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다 이렇게 낯가리고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이렇게 말 걸어주면 좋고 서로가 부럽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마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채팅방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 소재랑 글감은 어떻게 얻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안 그래도 이번 엔솔로지에 실린 소재들이 워낙에 다 다양하고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과 이런 섬세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소재와 글감 어디서 얻으시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용 지혜 작가님 네. 용은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소설로 쓰는 일은 너무 다른 일이었어서 그 얘기는 지금 하려면 2시간쯤 필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소설에서 못했던 거를 하는 편? 그러니까 용 이전에 쓴 소설이 그게 이제 작가님도 아시는 저희 엔솔로지 그거 이후에 아무튼 그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쓰면서 아쉬웠던 점을 다음 소설에서 좀 해보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묵직하게 썼다면 다음엔 일부러 더 가볍게 가보고 여기서 한번 하다가 생각나는 많은 격가지들을 웬만하면 다 이제 잡아둬요. 그래서 그 잡아두는 과정도 되게 괴롭긴 한데 막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은 처음부터 용이 나올 건 아니었고 처음엔 그냥 평범한 동물원이었는데 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네 한번 엔솔로지에서 확인을. 네. 저 또 큰 깨달음,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못 해본 거 다음에 해보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련 없이를 떨쳐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를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는지 주민현 시인님 시는 어떻게 쓰세요? 저는 평소에 이제 코로나라 더 사람들을 만나질 못하니까 저는 원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뭔가 어디엔가에 가서 뭔가를 보고 이런 거에서 감명을 받아서 쓰는 편인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이제 기사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책이나 미술 작품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 주제를 나라면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접할 때 이제 그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네, 집안에서라도 이제 서치를 통해서 네, 그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아. 관심 있는 부분들이 평소에 있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한 분 말씀 더 들어볼까요? 변민아 작가님, 하얀벌레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를 발견하면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상상하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인물을 부여해서 인물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하시는 거 다 들어봤는데 저는 약간 소재에 대해서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마감 날짜가 정해지면 뭐라도 쓰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때부터 막 찾죠. 소재가 될 만한 것을. 네, 마감은 소중합니다. 입금만큼 소중한 것이 마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조진주, 임선우, 변미나, 지혜, 조시연, 전예진 작가님, 조혜주, 주현민 시인님 모시고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임선우 작가님 글 쓰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뭐였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글 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혼자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쓰다가도 중간에 이게 아닌가 싶은 순간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전부터 그랬지만 사실 아까 전에 작가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좀 더 초조해지고 좀 더 불안해지면서 그런 순간이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좀 믿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제 글을 제가 믿어주는 그런 게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살짝 마음이 계속 좀 이러면 약간 무너지는 듯 하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다잡는 과정?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보다 제 그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좀 더 힘들었어요. 맞아. 글 쓰면서 힘들었던 부분 얘기하면 진짜 한 보따리가 나올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게 나오겠죠. 다들 비슷하게 어려워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뭐 신춘문예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 8분 중엔 이미 책을 내신 분도 있고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창작자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힘이 될 말, 응원이 될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도 좋고 아니면 고민을 나눠주셔도 좋고 그런 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임선호 작가님. 제가 그런 좀 글 쓰면서 중간중간 힘들었다고 했을 때 유튜브로 단편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이게 있는데 거기서 봉준호 감독님이 특별 출연을 하셔서 굉장히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단편영화 감독 혹은 배우들에게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게 맞다, 밀어붙여라 이런 대사를 앞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을 하는 분들이 계속 스스로 의심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원고를 투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거절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계속 본인을 의심하게 되는데 조금 더 뻔뻔함을 어떻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맞아요. 글을 쓰는 순간에는 뻔뻔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지혜 작가님. 네, 저 말에 너무 동의를 하고 저도 이번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용을 쓰지 못했을 건데 하여간 저는 제가 겪은 일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 어떤 출간물도 계약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저는 신춘문예를 통해 데뷔를 했고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도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걸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모두가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혹 이상하다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어떤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내가 좀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위축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옳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계약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합니다. 네, 문서는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조진주 오늘 생일이신 조진주 작가님. 저는 일단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쓴 작가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글을 쓴다는데 어떤 글을 써? 무슨 글을 써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얼버무리곤 했는데 이게 그 문장을 내가 어떤 걸 쓰는지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글을 쓰는 방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나중에 그런 작품들을 다 모았을 때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대한 통일성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 말씀도 되게 저는 이제 와서 깨달은 바인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나의 첫 책과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작업에도 힘이 되고 뭔가 추진력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즐거운 작업을 자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희진 작가님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지금 글 쓰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는 노트북에 한번 물을 쏟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깨닫게 된 팁인데 클라우딩 백업을 약간 좀 투자를 좀 하시더라도 하시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네요. 네,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백업은 되게 중요해요. 네. 무조건 백업 하시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빠질 수 없죠. 각자 쓰고 싶은 것,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선호 작가님부터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임선호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저는 제가 뭘 쓰고 싶은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떠오른 거는 우선은 좀 쓸쓸한 순간을 견디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마음껏 좀 우스꽝스러워지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당장은 단편 소설을 한 편씩 모아서 소설집으로 묶어서 내는 게 제 계획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응원하겠습니다. 네, 변민아 작가님 어떠세요? 요즘은 무엇을 쓸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소설이 인간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요즘은 그 중에서 좀 모순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뭐 그런 어떤 모순되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그런 표정을 포착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또 소설 말고도 기회가 되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글쓰기를 조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글도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민아 작가님의 극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무조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후회가 덜 남는 것 같아요. 조진주 작가님. 네, 저는 내년에 첫 단편집 출간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지금까지 쓴 작품들 원고를 잘 정리해서 출판사에 무사히 넘기는 게 가장 큰 저의 과제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지금 사회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그 변화한 모습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곧 나올 작품집도 응원하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주민현 시인님.
네, 저는 내년에 이제 엔솔로지를 몇 개 조금 같이 하기로 한 것들이 있어서 그게 몇 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두 번째 시집도 차차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쓸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그런 고민의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동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년에 코로나가 빨리 정식이 돼서 그런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쵸?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작가님은 어떤 계획? 우선은 같이 하는 엔솔로지 출간을 무사히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거기 소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에세이와 리뷰와 또 무언가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서 그거를 무사히 이제 써서 보내는 게 목표고, 그리고 단편을 좀 더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좀 호흡이 긴 얘기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봐서 호흡이 긴 얘기를 쓰려면은 그거를 쓰기 위한 뭐 조건들이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곧 답을 찾으실 거예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조혜주 시인님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내년 안으로 두 번째 시집 원고를 정리를 해서 내후년 초 상반기 중으로 시집을 내고 싶고요. 부디 미래에 제가 원고를 좀 빨리 써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를 쓰고 싶은가 이제 앞서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저도 약간 고민을 새삼스럽게 해보긴 했는데, 오히려 어떤 시를 쓰려고 하지 말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품 활동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제 시에 대한 어떤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침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만큼 그게 제 창작에도 아무래도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시를 쓸 때만큼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깨달음이 사방에서 막 이렇게 퐁퐁퐁퐁 터지는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예진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실 갑갑함이나 불안함, 그리고 약간 절박함, 이런 감정들을 시각화하는 단편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단편집도 내고 싶고 장편도 쓰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고 쓰는 속도가 느려서 뭐 언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예진 작가님의 작품집과 장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성실하셔서 금방 해내실 거예요. 몸이 마음을 따라갈 거예요. 마음을 앞서 보내시길. 네. 조시원 작가님은? 저는 이번에 엔솔로지에 쓴 소설을 3부작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뒷 이야기를 계속 써보려고 생각 중이고, 사실은 계속 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쓰자,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스 3부작? 네. 기대돼요. 힌트 조금만 주실, 등장인물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거기 등장하는 인물의 동생 얘기랑 또 다른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워낙 재밌게 봐서 또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응원할게요, 기대할게요, 기대돼요, 막 그런 글들을 화이팅, 기다립니다, 이런 거 올려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에게 운학이란 무엇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봐. 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문학이란, 혹은 소설이란, 혹은 시란 무엇이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혜 작가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근데 최 DJ 선생님께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 문학이란? 나에게 문학이란 영원한 꿈인 것 같아요.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써도 이게 뭐 쓴 것 같지 않고 계속 뭔가를 꿈꾸는 느낌? 다음에 더 잘 써야지. 다음엔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끝나지 않을까요? 결국 꿈만 꾸다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 작가님께.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말한 건데 저에게 문학은 내 다음 소설이다. 아, 멋지다. 왜냐면 이유도 있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내 손에는 없고 또 실제로 만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근데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 많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조혜지 작가님? 저에게 문학이란 거실이다. 거실? 네. 그러니까 저는 시 쓰면서 참 편안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자유라고도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자유라는 말도 되게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이라는 공간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거실이라는 게 되게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들어서자마자 사실 몸이 막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는 사실 뭔가 책을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풀어지고 뭔가 편안한 그런 공간인데 그렇지만 거실이라는 게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 그리고 거실을 함께 쓰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 간의 어떤 배려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은 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멋있어요. 멋있는 정의예요. 그럼 전희진 작가님은? 네. 저는 요즘 생각을 한 건데 문학이란 집착이다. 집착?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인물이나 감정에 집착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조시연 작가님은 어떠세요? 근데 앞에서 너무 다 멋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대답하기가 민망해지는데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돼. 저에게 문학이란 계속인 것 같아요. 계속? 네, 일단은 제가 저에게 바라는 게 이 마음대로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쓴 것을 읽을 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 계속이라는 게 내가 혹은 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계속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네, 또 공감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임선우 작가님.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문학은 외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출? 네. 안 하려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하려니까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막상 하게 되면 너무 좋고 힘들지만 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외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공감 많이 하고 있어요. 변민아 작가님 부담 많이 되시겠다. 제가 생각하는 문학이란 빛이자 빚이다. 네. 뭐 문학이 저한테 빛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빚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작업이라는 게 언제나 최고를 꿈꾸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늘 빛이 되는 순간을 바라보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약간 마음이 묵직해지는 그래서 문학은 빛이자 빚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공감됩니다. 빚이죠. 네. 조진주 작가님은 저에게 문학이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이 텍스트를 매개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도 그렇듯이 주파수가 맞으면 즐겁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좀 이제 맞지 않으면 이제 불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좀 주파수가 맞는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주민현 작가님 이름을. 저는 사실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요. 다 말씀을 잘해주셔서 배신감을 느끼는데 급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 문학이란 이 투명한 아크릴 판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되게 자유롭고 뭐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쓰다 보면 새롭게 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계속 제약에 부딪히고 이제 그것을 자꾸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 어떤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판을 부술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고 구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넓히면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문학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다들 너무 멋진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도 많이 했고 다들 비슷하구나 힘내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글 쓰는 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도 다시금 해보게 되었어요. 아, 오늘 문장의 소리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특집으로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가 8분 조진주, 임선우, 변미나, 지혜, 조시연, 전예진 작가님, 조혜주, 주민현 시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멋진 말씀, 좋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글 응원하고 일단 당장 나올 엔솔로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창에 많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려요. 오늘 나오신 8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